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에바나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혼자 외롭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네, 하게 돼서 오늘 좀 외롭지 않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80회를 맞아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목소리를 먼저 좀 내시면 좀 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 이야기꾼 오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너무 네. 분위기 있게 하시는 게 아닌가. 옆에 파트너에 맞추느라고. 아, 그렇습니까? 제 그럼요. 목소리가 좀 더 소울 좀. 네, 저희 에바나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이제 오채원 대표님은 저는 알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뵈니까 이제 본인이 소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간 이독이자 임금 세종의 이야기를 강의와 음악회에서 들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오채원입니다. 네. 네, 박윤경 선생님, 강사님께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에바나 청취자 여러분과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직 낯선 곳에 웃고는 와서. 있는데 웃고는 계신데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대본을 서로 주고받긴 했지만 이렇게 또 따박따박 책처럼 읽으실 줄은 네. 저희가 세종대왕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랑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 중에 세종이지만 이제 인간 이도라는 인간 이도. 그런 말이 저한테 굉장히 색다르게도 들렸고 오늘 그러면 저희가 나눌 내용 중에 세종대왕으로서의 얘기와 인간 이도로서의 얘기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다뤄질까요? 대표님 예상하시기에는? 아마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네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느 쪽이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인간 이도와 저는 사실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고요. 아, 네. 네, 그냥 세종이라고 하고 네네네. 때로는 이도씨 아, 이도씨. 이렇게도 네,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근하게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다가가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지금 당장의 소임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까지 다 드시진 않으시네요. 아니 왜 전국 방송을 네, 사실 이게 또 베이징에 계신 분 들으시기도 하고요. 글로벌. 네. 아우 정말 저 완전 오늘 개 탔네요.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오 대표님은 언제부터 세종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네. 무조건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네네네. 무슨 시대에 무슨 석기가 나오고 네. 도덕기 나오고 막 네. 너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였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역사로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다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다. 네네 하시는데 아마 박윤경 강사님은 역사 학도잖아요. 원래 학부에서 역사 전공하셨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단어를 쓰시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가 보통 역사 학도라는 말도 역사를 배우는 학생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해박할 것 같다라는 네, 그럼요. 그것도 네. 선입견입니다. 그렇죠? 네. 답사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래도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관점, 시각을 가지고 네네. 사람도 만나고 어떤 세태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런 깊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왜 표정이 그랬어야 됐나라는 갑자기 이제 그 반성이 그렇죠. 입꼬리가 실룩실룩. 근데 네. 그렇게 사실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종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였을까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 그 인간관계와 말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네.
소위 말하는 스피치라고 하죠. 네네. 방송 스피치 배우다가 정말 제가 조금씩 좀 인간다워진다. 그다음 네. 사람 간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전업을 하게 됐죠. 네.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네네.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감을 주고 싶어서 석사를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버마스가 어떻고, 카네기 리더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형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석사 논문을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국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뭔가 하나 정리를 해보자. 근데 그때도 되게 막연하게 있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종실록을 딱 만나게 됐어요. 네. 정말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전혀 그쪽의 역사 지식이나 아니면 한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너무 부족한 상태였는데 네네.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세종실록을 공부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세종의 소통 방법 그런 거 정리하면서 이제 석사 논문으로 쓰게 됐죠. 네네. 네. 지금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사실 박사를 이제 제가 동양 철학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세종의 힘입니다. 네. 세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 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사회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철학적인 배경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동양 철학 말도 안 되게 전혀 깊이감이 없는 사람이 동양 철학도 전공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피치로 본인의 업을 하셨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왜 우리 동양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가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세종실록을 만나게 되셨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종실록을 만날 수는 있어요. 이제 만났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딱 접을 텐데 세종실록에서 또 대표님에게 뭔가 이걸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어떤 대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절도 물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의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신하에게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해종대왕이 신하에게. 네.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가해오잖아요. 왕한테 네네네.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의 말이 아름답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아니면 원칙이 이러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풀어가는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대화법에 있어서 네. 우리가 쿠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조선식 쿠션인가? 네, 조선식 쿠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종을 이해하면 세종의 그런 소통 방법을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사례, 단초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였죠. 네. 근데 처음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왜냐면 석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되게 간절한 때였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죠. 역시 그 사람이 절박하면 맞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종대왕은 특히나 이제 경연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즐겼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식 독서 토론. 네네네. 그랬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를 뭐 깎아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당신의 말 되게 아름답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 말하는 그런 부분을 참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정말 약간 기품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세종대왕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죠. 이도 씨라고요. 네, 이도 씨. 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운명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역사를 안 좋아하시던 분이 어떤 그 인물에 빠져서 네. 역사와 철학까지 계속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네. 제가 한 10년 정도 세종하고 이제 실록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사람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간혹 저도 있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15년 동안 이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은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운명이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명이구나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네. 그분을 만날 때 이렇게 따란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그쵸. 보면 네네네네. 이제 후광이 막 펼쳐지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일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가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너무 이렇게 드라마처럼 따라 이런 거 잡고 있으면 심장에 물이 와요. 그래서 네, 운명도 천천히 오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종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성군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 쭉 얘기 들으면 매력을 굉장히 느끼신 것 같아요. 세종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매력 있는 이도 씨. 네. 근데 이제 그 매력이라는 단어까지 선택을 하게 되신 이유가 네. 있는지, 세종에 대한 세종대왕 또는 이도 씨와의 어떤 매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은 아닙니다. 네, 그거하고 별개로, 네. 매력이라 하면 사람들이 흔히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 그 남성상은 좀 분명하게 밝혀놓고 네. 보면, 그러니까 실록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자상하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일하는 신하들에게도 자상하게 대하고 가족에게도 또 자상하면서 또 엄격한, 이 두 개의 양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어떤 중용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떡하나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네, 때가 네. 있어요. 굉장히 짠하고 네. 이 사람 마저 인간이었지. 네. 그냥 임금이나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성군이라기보다 그래 나처럼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참 이렇게 왕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가 예전에는 되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요즘 저도 생각드는 게 뭐냐면 참 외로운 자리였겠구나. 특히 이제 우리 조선이나 뭐 고려의 왕이라는 위치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끼어 있기도 하고 참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세종대왕을 일반인 분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셨던 그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방영됐던 뿌리 깊은 나무, 그쵸? 네. 거기에서 제일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그런 세종대왕님의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욕을 하는 장면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에다가 세종대왕이 욕을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는? 사실 저는 그때 네. 석사 논문 막판이라서 여유가 없었겠네요. 네,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논문 마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세종이 똥지게를 이렇게 딱 그쵸. 지고 네. 이런 우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음을 장물에게 주는 네.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농사 그 작물 뭐라고 하죠? 농사 더 네. 잘 되게 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오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뭐라고 핑계만 대고 결과물을 안 갖고 오니까 네.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네. 막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신선하고 또 때로는 귀엽다. 네. 근데 아마 그 작가가 이 신선하게 시도하려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종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려온 역사적인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우러러보는 대상으로만 그동안 그려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욕하고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장면을 그려내려면 나름으로 이 사람은 큰 용기를 냈을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간혹 그런 반발에 부딪히기도 해요. 제가 이도 씨 막 얘기하면 아니 우리 세종대왕님을 제가 세종의 어떤 잘못한 부분, 역사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하거나 논문을 쓴다거나 그런 언급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좀
반발 같은 걸 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님을. 근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세종을 가깝게 만나고 그 사람의 그 삶과 정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거나 하려면 네. 이 사람의 그 인간적인 부분, 한계, 어떤 때로는 모순점 이런 것들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을 저한테 이제 실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냐 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실록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이런 속된 선비 같은이라고 이런 장면은 나오거든요. 네네네. 용속한 선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자를 보면은 그 속유라고 돼 있어요. 속되다 할 때 속자와 네. 선비할 때 유자. 아, 속물근 성이 찌들었다. 네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머리 먹물만 들어가지고 이런 헛똑똑이 책상 물림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때 보면 대체로 또 원리 원칙만 주장하면서 실물 경제나 정치에 눈 감는 선비, 지식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대할 때고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은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지식인들한테 그렇게 이런 용속된 선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육아의 어떤 이런 선비들은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머리를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계속 뭐 원리 원칙 따지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 카리스마라는 게 뭔가 내 원칙대로 막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이제 자신의 원칙을 밀고 나감에 있어서 본인이 몸소 보여주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똥지개지는 장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리더상에 가깝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우라질 같은 그런 네. 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역사 드라마라고 하면 실제와 어떤 그 가상이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세종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아마 질문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네. 진짜 그 독도는 우리 땅 뭐 세종실록에 나와 있냐 막 몇 번째 줄에 나와 있냐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뭐 공부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 드라마 뭐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네. 이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역사학과 나왔는지. 근데 제가 또 공연이 네. 아니 뭐 우리 에바나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역사를 물어보시지 않을 거니까 괜찮은데 사실 그거 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 가상이냐 현실이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록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뭘 말하고 싶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이제 스피치 아까 이제 그 강사이시기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세종대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좀 경청하고 잘 그 신하들과도 의견을 나누는 임금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박민경 강사님이 경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신하들하고 임금하고 벌이는 독서 토론,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간에 들어가는데 경연을 가장 많이 한 임금 중에 손꼽히는 임금 중에 하나예요. 세종. 드라마에도 그게 잠깐 나오는데 세종대왕님이 너무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신하들이 조금 괴로워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 조사라든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공부도 워낙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만큼 자기가 자료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뭐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공무원들은 정말 과로사할 만큼 정말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리더, 그다음에 공무원들, 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몸이 고단해야 우리 일반 대중들, 백성들이 또 그 삶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종의 그런 정치 철학도 그런 일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신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실록에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의 말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경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오랜만에 만난 신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 아버지가 누구였고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당신이 지난번 나랑 무슨 얘기 했었고 막 그런 가계에서부터 이 사람의 개인사에 대한 것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도 다시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억을 잘하고 있다. 그런 구절이 실록에도 나와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어디서 만났죠? 뭐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하는데 이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면 되게 미안해지기도 네. 하고 또 상대방이 기억을 못 해주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이런 정치에서도 소소하게 되게 발견이 많이 돼요.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일할 때는 또 치열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경연을 정말 많이 한 왕인데 특히나 이제 그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그 훈민정음 창제죠, 그렇죠? 네.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반발도 심하고 그러나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기 때문에 이때 또 엄청나게 의견도 많이 정말 나눴을 것 같은데 사실 환영을 좀 받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 신하들에게. 그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에 대해서는 네. 아직 썰이 확실하게 딱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세종 혼자 창제했다. 아니면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하고 같이 작업한 것이다. 네. 아니면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일부의 몇몇 믿을 만한 사람하고 네. 세종과 같이 했다. 아니면 세종과 세종의 왕자, 그다음에 공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신미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만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로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세종하고 집현전 학사 몇몇 믿을 만한 그런 신하들하고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세종이 프로젝트 그 팀장이고 실무를 그 집현전 몇몇 학사들이 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된 다른 신하들이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반발하는 장면들이 실록에 나오거든요. 뭐 최만리라든지 뭐 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중국에 기대는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정면으로 반발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당시 한자 문화권이 이제 기반으로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기득권인데 일반 백성들까지 문제를 알게 되면 자기네들의 그런 권력, 파워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법조문 같은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흘려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전문가 집단들, 네. 지식인, 뭐 기득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정보, 어떤 권력 체계 이런 거를 공고하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진입하려고 해도 굉장히 막는 장치들이 여전히 강하게 있고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질문이 대표님 갑자기 제가 이제 질문. 녹음하기 전에 그 여기 대본에 없는 질문하지 마. 네. 했는데 아예 대표님 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을 못하면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편집. 그 조선시대나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기록을 정말로 열심히 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록을 한 사람들인데 사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한글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설로 남아 있다라는 건 좀 정확한 기록이 사실은 없기 그렇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고 세종대왕께서도 본인이 아주 이제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인데 왜 이게 기록이 정확하게 안 남아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 관련된 정보는 아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하고만 비밀 회의를 하고 네. 공식 기록으로는 안 남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록에 보면 사관이 임금의 사적인 공간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비밀이 없는 사회였었구나.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의 그 무슨 뭐 세수를 하시고 뭐 거의 그 승정원 일기라고 네. 해서 비서 일기까지 또 있어요. 네네네. 물론 세종시대 것은 지금 불타고 없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 강사님한테 CCTV가 24시간 달려 있어. 네.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실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후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몇 월 며칠 임금이 글자 28자를 창제했다. 아, 네. 기록이 그렇게 돼 있나요? 며칠 안 나와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 사전 작업을 예를 들면 초술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냐 그 초정리 광천수 나오는 데 네네네. 온천 있는데 거기 직전에 얼마 동안 가 있었는데 막바지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든지 이제 그런 짐작들을 하는 것 뿐이지 네. 정황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맞춰보면서 연구하고 짐작하는 거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창제하는데 멤버가 정확하게 누구였었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국내 정치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비밀리에 했을 것 같고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름 중에서 최말리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한글에 반대하시면서 이름을 남기신 분이죠. 익숙한 이름이 됐어요. 그분도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좀 반대 안 하셨을 건데 또 모르죠. 네. 이렇게라도. 항상 역사는 좀 마지막에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요즘을 보시면 해종대왕님이 좀 흐뭇해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글의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가 이제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세계에서 언어를 잃은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언어가 있었는데 언어가 없어진 나라들한테 이제 유엔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지금 그렇게 비밀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방탄소년단 이런 분들 때문에 한글로 네. 떼창을 한다거나 우리 프로에서 방탄소년단가 아니라 와 정말 글로벌하고 네. 이 현대와 고전을 막 오가면서 오 대표님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해종대왕이 외교적으로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 영화 천문 네. 보셨어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네. 우리가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 돼.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봐야겠네요. 네. 많이 하시는데 그 영화 천문에도 보면 장영실이 자경루라든지 뭔가 천문 기기 뭐 이런 것들을 네. 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이제 비밀 프로젝트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안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 쪽과 이렇게 외교 라인을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우리나라 네. 신화가 그런 것들 이렇게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서 정말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 신하들 지식인들의 사대주의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네, 그런 현실 정치 앞에서 세종이 그 타개하려는데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게 영화 천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세종실록에도 보면 그런 천문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능하면 외부에 많이 공개 안 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신하가 그 사신이 오기 전에 네. 이거는 안 보이게 가려야 되겠습니다. 이라고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토론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문물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 당시 우리 강대국, 우리 입장에서 강대국인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해구산으로 막아주고 있는 미국 같은 그런 네. 위치겠죠.
거기 눈치를 보면서 신하들이 먼저 수구리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우리도 사대주의가 없어지진 않았다. 우리 안의 사대주의는 언제 깨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까마득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뭐 영국, 일본, 미국을 앞서는 아니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지금 갖게 됩니다. 네.